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9월 13일 월요일 아침인데요. 10시 30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매주 월요일 날이면 맨 먼저 나오는 게 리얼미터 여론조사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여기 KSOI에서 이 대선 주자들 여론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 여론조사 먼저 발표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외신과 그 다음에 북한 노동신문 보도를 보고서야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북한이 최근에 순항 미사일을 지난 9월 11일하고 12일 이틀에 걸쳐서 쏘았는데요. 문재인 정권 입을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을 과연 우리가 국군 통수권자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뭐 기가 막히다는 이런 얘기가 허기야 뭐 이런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다 익숙하긴 하지만요. 해도 지나치다. 이런 정권은 반드시 물갈이를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일, 부정평가일 보면요. 여러분들 뭐 참 기가 막히실 겁니다. 예. 먼저 긍정평가율이 42.7%로 1%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부정평가율은 54.5에서 54.4. 그러니까 뭐 사실상 그대로 이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지난 8월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8월 첫 번째 주부터 쭉 한 달 동안 나온 걸 보면요. 54.5에서 55.7까지 쭉 나오고 있고 부정평가는요. 41.5서부터 5, 6, 7만 쭉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편차가 12, 3% 차이로 쭉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특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 부정평가가 이번에 늘어난 지역이 인천, 경기 5.1, 서울에서 2.7이 올라갔다. 이 부정평가가 올라갔다는 것. 즉 수도권에서 부정평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이것이 이제 지방까지 내려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정평가에 말하자면 기름을 붓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이미 지난 주말서부터 이 조성은이 의혹 하나에다가 플러스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 의혹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주 후반쯤 가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부정 평가율이 상당히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늘어나는 것은 바로 뭐냐?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해가지고요. 민주당의 전략적 요충지인 호남권과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 두 이유를 들고 있어요. 리얼미터 측에서는.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올라갔어요. 약 2% 정도 올라가서 37.1. 그리고 민주당은 0.1이 빠져서 32.6. 국민의당 7.4.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이 6.9. 정의당이 3.5입니다. 이 정의당 3.5 때문에요. 이 심상정 대표는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 표 5%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요즘 빵빵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왜 5%를 강조합니까? 대가를 달라 이거죠. 심상정 내가 나오면 민주당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대가 줘. 내가 지난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가 받아줬는데 나만 물먹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나 또 물먹이면 그냥 끝까지 고소할 거야. 알아서 국민의힘 정의당을 챙겨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요. 최근에 대선 면접도 있었고 1차 컷오프를 앞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리얼미터 측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지난 수요일 날의 경우에는 39.0%의 9.0 지지율이 금요일 날 35.0까지 하락해서 다음 주 뭐라 그럴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리얼미터 측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대통령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 리얼미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요. 이 KSOI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여기에서 이 TBS 의뢰로 해서요. 이 9월 10일하고 11일 이틀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틀간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3주째 1등을 하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자, 얼마냐면 27.8%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바로 뒤를 쫓고 있어요. 26.4입니다. 1.4% 정도 이재명이가 지금 앞서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KSOI 조사를 보면요. 3주 연속해서 이재명이가 앞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지난주보다 0.2가 하락하고 윤 총장은 지난주하고 같아요. 그 다음 3등이 누구냐면요. 홍준표예요. 16.4. 홍준표 압도적으로 지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요. 2.8%. 그 다음에 이낙연은 지난주보다 4.6%가 늘어나서 16.3%로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최재형 2.3, 유승민 2.3, 추미애 2.1, 안철수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범진국권에서의 서열을 보면 이재명이 28.7, 그 다음에 이낙연이가 되게 세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25.1입니다. 예. 그래서 이낙연 이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주 대비 7.1%나 올랐어요. 수직 상승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추미애 5.2, 박용진 4.6, 정세균 3.6. 그래서 이 민주당의 경선 이 구도를 보면 사실상 이낙연이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강원에서 다 나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배 정도의 차이로 이재명 지사가 앞서기 때문에 결선 투표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낙연 지사가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것이 추석 이후의 호남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 우리가 관측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호남에서의 전략적 투표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보수 진영의 이 지지율을 보면요. 범보수 진영에서도 대단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홍준표가 1등입니다. 28.7%예요. 2.4가 늘어났어요. 자, 이 홍준표 지지는 역선택이 상당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대표 조사가 나오는데 지금 이 KSOI에서 이 역선택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표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분석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가 어쨌든 간에 28.7을 기록해서 지난 주말경에 나왔던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경선 구도를 보면 이 홍준표 지지율이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부분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지켜볼 일이고요. 이렇게 윤석열 총장은 0.6% 정도 뒤로 밀리고 있어요. 예, 0.6%. 그래서 28.7이 홍준표고요. 28.1이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리고 이 유승민이가 11.9, 안철수가 3.8, 최재형이가 3.0, 원희룡이가 2.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유승민 이하 이 네 분의 지지율은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 홍준표 그러니까 1강 1 중에서요. 2강 체제로 이 보수 진영의 이 경선 구도가 바뀌고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지 후보를 교체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70.8%가 지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없다. 그리고 의향이 있다는 것은 22.7%밖에 되지 않아요. 이걸 보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지지율 추세가 앞으로 상당 기간 특단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계속될 가능성을 알려주는 이런 지표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사실상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은 여든 야든 간에 이미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없다는 여론조사 지표가 말이죠. 제 기억에 한 65% 이상이 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사실상 이제 중도층의 확보 그리고 탈진보인사들의 이 지지세 여부 이런 것들이 큰 차이를 나타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의 지지율은요 굉장히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0.6%밖에 차이가 0.6%가 아니죠. 그러니까 26.4 대 27.8니까 1.4%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이걸 보면 초박빙 상태의 아주 치열한 대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부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책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요. 오늘이 13일이잖아요. 오늘 내일 전화가 오면 모르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서 본인이 희망하는 후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정권 교체에
정말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 이 후보를 우리가 찍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 컷오프에서 지금 1등, 2등의 차이가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서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이거는 대세론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미 민주당 여러분들 대세론 얼마나 무서운지 보셨잖아요. 그래서 1차 컷오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는 이 경준위에서는 1차 여론조사를 국민 여론 100%를 하기로 했는데 당원 여론조사 20%를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역선택 방지 효과를 좀 감안해서 이런 룰을 좀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9월 15일 날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오늘하고 내일 조사하고.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는 꼭 참여하십사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16일부터는요, 대선 후보 8명을 대상으로, 8명이 딱 정해지니까 8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5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10월 8일 날 2차 컷오프를 들어갑니다. 4명이 선택해요. 그래서 이때는 당원 투표가 좀 높아져요. 30%. 국민 여론은 70%. 그리고 11월 5일 날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데 이때는 당원 50%, 국민 여론 50%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대구 백화점 앞에 있는 공연장에서 대구 경북 재도약 5대 비전 공약을 발표하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이 안동을 찾아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안동 지역 당원협의회, 안동 신시장, 그 다음에 국립안동대학교를 방문하고, 그리고 이어서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앞으로부터는요, 제가 수차 말씀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고,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을 만들어내면서 후보를 만들어내요. 이런 이상한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반드시 여론조사에 참여해달라. 그래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과 홍준표의 2강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정권 교체가 우리 지상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후보를 찍어내야 되겠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이 정치권 뉴스 중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뉴스가 바로 북한 관계입니다. 이 북한 관계인데, 북한과 관련해서 이 북한의 도발, 사실상의 도발이잖아요. 유엔 제재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도발의 제1 당사자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문재인 정권 또 한 번 북한이 지금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1500km짜리. 약 2시간 동안 비행을 했다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완전히 성공했어요.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입을 딱 닫고 있다가 외신 보도, 노동신문 보도로 들켰어요. 자, 이 내용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오전에 발표한 내용, 그리고 이제 이 의도, 어떤 파급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통신 보도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9월 11일하고 12일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우선 보도 내용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팔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서 7,580초를 비행하여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 성공적 발사라 이거죠. 시험 발사를 통해 새로 개발한 터빈 송풍식 발동기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과 미사일의 비행 조정성, 북한 유도 결합 방식에 의한 말기 유도 명중 정확성의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 총평 무기체계의 운영 효과성과 그 다음에 실용성이 우수하게 확증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성공적 발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당 8차 대회가 제시한 지난 1월입니다.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중점 목표 달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략 무기다. 지난 2년간의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무기체계 개발 공정에 따라 추진돼 왔으며 이 과정에 세부적인 부분 시험들과 수십 차례의 발동 기지상 분출 시험, 그 다음에 각이한 비행 시험, 조종 유도 시험, 전투 부위력 시험 등을 성과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중획적인 사업으로
완강히 추진되온 이 무기체계의 개발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더욱 억적같이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이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시험 발사에는요. 김정은이는 현장 참관을 안 했어요. 누가 이거를 주재했냐면 박정천 당비서가 주재했는데 박정천은 지난 6월에 말이죠. 북한 5인방 최고의 권력 지휘자들이죠. 이 권력자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발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천이가 그리고 박정천은 그동안에요. 이 미사일 발사 이 아주 전문 담당관 중에 하나였어요. 리병철과 함께.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최근에 강등됐는데 다시 또 격상이 됐어요. 이 박정천이가 주도했고 김정식 당 군수공업 부부장 그 다음에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 비서 참관회에 시행이 됐습니다. 김정은이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박 비서가 뭐라고 또 이 발표를 했냐면 당 중앙위원회 위임에 따라서 이건 뭐 김정은 위임이라는 얘기잖아요.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성공적인 개발을 이루어낸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농업계급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국방과학 부분에서 나라의 방위력,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더욱 매진 분투하여 당 8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하고 전망적인 전쟁 억제력 목표 달성에서 계속되는 성과들을 쟁취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뭐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이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순항미사일보다는요, 탄도미사일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섭다는 얘기는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고 파괴력도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야말로 핵 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유엔 제재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탄도미사일 발사하면 이거는 제재를 가한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제재 결의안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고발의 수위를 전략적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1500km는요, 일본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고, 우리 한국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 현무3C의 사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무력 도발 시위는 금년도 들어와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2일 날 첫 번째, 그 다음에 3월 20일 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3월 25일 날, 이때는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이때도 김정은이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 이 로켓의 추진력을 가지고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날아가가지고 속도와 파괴력이 큰 탄도미사일이고요. 큰 것이 탄도미사일이고, 순항미사일은요, 로켓 대신에 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직선 궤도로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순항미사일은 이 정밀 타격은 용이하지만 속도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려요. 그리고 탄도미사일은 탄두부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어요. 근데 순항미사일에는 핵탄두를 탑재하려면 소형화를 통해서 탄두 무게를 좀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괴력이 조금 낮기 때문에 제재 위반은 아니에요. 예,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감안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이병철이가 미사일 발사를 전담했는데 최근에 강등되는 바람에 박정철이가 대신에 담당하게 됐고요. 리병철 부위원장은 왜 강등됐느냐? 지난 6월 달에 북중 국경에 있는 신의주시 인근의 의주 비행장 방역 설비 공사가 늦어졌다. 이것 때문에요, 문책상으로 밀려가지고 군수공업부장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군수공업부장은 참관을 안 하고 부부장이 참가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정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미사일 개발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박정천입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왜 참관을 안 했을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왜 보도를 안 했을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관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국방부 왜 발표 안 했겠어요? 이건 뭐 뻔할 뻔짜네요. 김정은이 쩔쩔매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이 사고 틀은요, 문재인 대통령 오로지 김정은이요, 한 번만 만나 주시옵소서.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김정은과의 이 정상회담 잘 추진이 안 되니까
박지원 카드가 별로 영향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지원 정치 구단이 꼼수를 쓰지 않았는가. 그래서 조성은이를 만나고 이런 보도가 지금 고발사주 의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지원이 여러 가지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정원장을 하겠어요. 전혀 불가능한 사람을 갖다가 아니 북한 적대 세력한테 5억 불을 보내가지고 정상회담을 돈 주고 산 사람한테 이런 사람한테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기관을 맡긴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대화 잘 안 되니까 뭔가 꼼수를 써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꼼수 중에 하나가 이번에 나온 고발사주 의혹 이런 것들이 아니냐라는 추론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그냥 꽁꽁 딱 입을 닫고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국가 통수권자라서 할 일입니까? 그럼 김정은이는 왜 참관 안 했느냐? 내외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그리고 북한 경제가 완전히 지금 붕괴됐어요. 마이너스 4, 5 이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완전히 파탄됐어요.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항미사일 정도로 도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생경제가 파탄되니까 내부 체제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국제적인 이미지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따른 그 다음에 국제적인 고립 이런 것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이런 고립과 그 다음에 제재 이런 것이 심해지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뒤로 살짝 빠지고 박정천이가 책임지고 발사하는 이런 모양새를 지은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요. 나 이렇게 도발할 수 있는 능력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무시하지 마. 이렇게 해서 내 김정은이의 국제적인 위상 북한 내 위상 이런 거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한테 빨리 제재 완화의 선문을 내놔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 그리고 북한 내부적으로도요. 어떠한 이 적대 세력의 도발에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 결속의 말하자면 소재를 북한 주민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발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김정은이가 지금 앞에서도 이 박전층이 얘기했지만요. 무력개발 5개년 계획을 지금 북한 체제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게 처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 북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있어도 이 군사능력을 개발하는 5개년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박정천이가 직접 공개하고 나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정은이 지시하에 만들어진 이 무력증강 5개년 계획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 얘기는요.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 정상회담이 됐던 어떤 형태의 회담이라 하더라도 북한은 실질적으로 비핵화 그리고 이 미사일 탄도 개량 기술 말하자면 축적 이거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냈다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난 1월 8일 날 이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지시했냐면 핵 추진 잠수함, 그 다음에 수중발사 핵무기, 전술 핵무기, 그 다음에 초대형 탄두, 그 다음에는 ICBM 사거리 늘리는 문제, 그 다음에 극초음속기, 초음속 무기 개발 문제, 군사정찰 의석, 무인정찰기 개발, 이런 것들을 지시했어요. 그래서 이런 첨단 무기 개발에 더 가열찬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이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미 국방부는요, 이 외신에서 입장을 물어보니까 침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내부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밤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청와대는요, 아직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이게 보도가 되면 아침 일찍 7시경부터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면 8시쯤에 청와대에서 NSC 회의를 해야죠.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안보를 어떻게 포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순간을 다시 한번 맞고 있고요. 이러한 이 안보 포기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많은 시청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